그러니까 일종의 희망이고 꿈인데 불평등한 사회 현실 속에서 보다 평등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상사회에 대한 소망이 사회주의로 표현된 것이다. 고대에도 사회적인 꿈들이 있었고 중세도 있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불평등이 아주 극심해지자 오늘날의 의미의 사회주의가 탄생하기 시작했는데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를 공상적 사회주의, 마르크스 이후의 사회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마르크스가 제했던 계급 없는 그 이상사회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또는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그 공산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마르크스가 생각할 때는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할 때 자본가들이 자신의 생산수단을 갖다가 그냥 자발적으로 내놓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빼앗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폭력혁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폭력혁명론을 제시하게 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본가들의 저항을 계속 억압하고 누를 수 있어야 되니까 프로레탈리아, 노동자 계급에 의한 독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걸 프로레탈리아 독재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완성되면 생산수단은 개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사회가 소유했으니까 모두가 뭐 해야 돼? 노동해야 되고 남의 걸 착취하지 않는 모두가 노동하고 노동한 대가를 가져가는 사회, 그걸 1단계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더 발전하면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지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마르크스가 했던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2단계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마르크스는 표현하더라. 되나? 이 마르크스의 이론의 기초에서 현실 사회주의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아직 이론적 사회주의였었던 거야. 현실 사회주의가 등장한 건 1917년 소련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 속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었다. 특히나 소련이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산업화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과거 소련 건설의 어려움 중에 하나였었다. 이런 맥락으로 정리한 거지. 되나? 자, 여기서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몰락하게 되는데 공산주의가 몰락하게 됐던 공산주의 딜레마, 사회주의 딜레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제 난 사회주의라는 말과 공산주의라는 말을 별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쓸 텐데 기본적인 딜레마는 이거 들으면서 뭔가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공산주의 사상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딜레마, 현실 사회주의의 딜레마는 꿈은 계급 없는 사회야. 꿈은 계급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가 꿈인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근대화도 시켜야 돼. 근대화는 경제개발을 말하는 것이고요. 경제개발의 근대화의 논리는 끊임없이 효율적인 경제적 자원의 이용을 요구해. 자, 계급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과 효율적인 경제개발을 추구하는 것, 이 둘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더라는 거야. 계급 없는 사회에 대한 꿈은 평등한 사회, 형평성이 보장되는 사회에 대한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대화는 끊임없이 불평등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효율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불평등 요소는 강해지다는 거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효율적인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기술 관료들, 이들의 특권화가 필요해지다는 거죠. 일반 공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와 일반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와 그 다음에 아주 고급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크노크라트들, 이 기술 관료들 사이에 월급을 똑같이 준다면 아마 열심히 공부해서 기술 관료가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이 기술 관료들에게 뭔가 자극을 주려면 그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기술 관료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면 해줄수록 경제개발은 효율적으로 되지만 이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면 해줄수록 뭐가 심해져? 불평등이 심해지는 문제. 다시 말하면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꿈과 경제개발,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현실적인 목표 사이에 항상 갈등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야. 되나? 평등성을 강조하면 뭐가 위축되기 쉬워? 자유의 위축을 가져오고 싶고 이 자유의 위축은 또 다른 면에서는 생산 동기를 저하시키고 생산 동기를 저하시키면 경제는 침체되는 평등을 강조할수록 경제가 침체되는 내 말 이해가 되나? 그리고 경제를 살리자니 평등성이 떼지는 내 말 이해가 되겠어? 이런 딜레마가 과거 사회주의 딜레마였었다는 거야. 오케이야? 그래서 사회주의가 평등한 사회를 꿈꿨지만 그 평등은 결국은 경제 침체를 바탕으로 하는 평등, 하향적 평등으로 귀결되는 이런 것이 과거 사회주의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걸 조금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표현하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모순이기도 한 거죠.
사회주의는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민주주의랑 만나지만 사회주의는 뭘 위축시키기 쉬워? 자유를 위축시키기 쉬워. 하지만 민주주의는 평등과 동시에 뭘 소중히 여겨? 자유도 소중히 여겨. 여기서 이 둘 사이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회주의 몰락, 요로의 길, 사회주의 딜레마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이해가 돼? 와, 그럼 이것도 이해가 되네. 자본주의가 살아남은 이유는 뭐겠어? 사회주의는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의 조화에 실패한 거죠.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나름대로 추적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민주주의하고 조화를 이루었고 변형돼 왔었던 것이죠. 그게 자본주의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조화에 실패한 게 사회주의가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야.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사회주의는 몰락했지만 난 사회주의자들이 꿈꿨던 그 꿈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 계속 투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결국 사회주의가 꿈꾸는 건 뭐야? 인간적인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점점 줄여나가야 된다. 보다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메시지는 과거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메시지는 난 오늘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사회주의 이념은 여기까지 정리하기로 하고요. 민족주의. 민족주의가 뭐냐? 민족주의는 우리 민족이 잘 되면 좋겠다는 주의지. 아주 쉽네. 민족주의는 자신의 민족의 통일, 민족의 독립, 민족의 번영을 가장 중시 여기는 신념체계. 말 조금 어려워졌는데 외우지 말고 말 뜻을 들어봐봐. 민족주의는 우리 민족이 잘 되면 좋겠다는 신념이야. 그럼 우리 민족이 잘 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민족이 분열되어 있을 땐 민족이 어떻게 되는 게 잘 되는 거야? 통일되는 게 잘 되는 거지. 민족이 식민지가 됐을 땐 민족이 독립하는 게 잘 되는 거겠지. 독립하고 통일된 민족은 번영하는 게 잘 되는 거겠지. 말을 만들어 볼까? 민족주의란 민족의 통일과 민족의 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가장 중시 여기는 그런 신념체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야. 이해가 됐어? 됐어? 아, 됐어? 근데 이 말을 하려면 사실은 먼저 이 말부터 해야 돼. 우리 민족이 뭔데? 민족이 뭔데? 민족의 개념 정의랑 관련해서는 민족을 설명할 때 객관적인 요소가 있고 민족을 설명할 때 주관적인 측면이 있어. 하나의 민족이 성립되기 위한 객관적인 요소가 있고 하나의 민족이 성립되기 위한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야. 객관적인 요소나 이런 거죠.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공통의 혈통을 가지고 있죠. 그죠?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공통의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죠. 공통의 문화적 조건을 가지고 있죠.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있죠. 이런 집단을 보통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민족이라고 말하려면 공통의 혈통, 공통의 역사적인 조건, 경제적, 지리적 조건, 문화적 조건, 언어적 조건 이런 걸 공유하고 있는 집단을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때 혈통이니 언어니 역사니 지적 공통성이니 이런 걸 민족을 설명하는 객관적 요소라고 부른다.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주관적인 요소까지 가미돼야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주관적인 요소는 뭘 말하냐면 민족의식 또는 민족적 일치감을 말해요.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민족주의가 완성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민족의식이라고 말하고 이 민족의식을 민족을 설명하는 무슨 요소? 주관적인 요소라고 부른다. 오케이? 수능에서는 안 물어봐. 근데 모의고사 내는 친구들은 가끔 물어봐. 예컨대 다음 중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성질이 다른 한 가지는 1번 지리적 공통성, 2번 언어, 3번 혈통, 4번 역사, 5번 민족의식. 답은 민족의식이다. 민족의식은 주관적인 요소로서 민족을 구성하는 단위를 말한다는 거야. 되나? 오케이. 확인만 해도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민족주의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변해갔냐. 이게 이론적으로 공부할 대목이야.
민족주의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변해갔냐. 서양을 중심으로 설명해 볼게. 저게 서양에서 주로 발전된 이론이니까 서양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내가 그림을 설명할 테니까 이 그림을 보고 잘 해석해 봐. 민족주의가 형성된 첫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이야. 뭔지 모르겠지? 계속 그려볼게. 이거 언제야? 중세 장원사회를 말했지? 중세 장원체제야. 지방 분권적인 장원체제죠. 자, 집중해봐. 우리 민족이 잘 되면 좋겠다. 우리 민족이 독립, 통일, 번영하면 좋겠다. 이런 민족주의가 싹 틀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있어야 된단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우리 민족의 독립이니 민족의 통일이니 민족의 번영이니 이런 말이 가능해지겠지. 따라서 민족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한 가족 수준에서 있을 때 한 가족 수준의 우리를 우리 민족이라고 말하지는 않아. 한 동네 차원에서 우리 이걸 민족이라고 말하진 않아. 적어도 국가적인 범위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그때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정리 다시 해보자. 민족주의가 성립하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우리 민족의 독립이니 민족의 통일이니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렇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언제 생겼냐는 거야.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언제 생겼냐는 거지. 이 그림을 봐봐. 중세 장원체제 이때 A 장원과 B 장원 사이엔 교류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건 자급자족이야. 각자 요 안에서 다 먹고 살고 다 해. 자급자족이야. 서로 교류가 없어. 이때 A 장원에 사는 농민이 있다고 치자. A 장원에 사는 농민은 B 장원에 사는 농민하고 만날 일이 있어 없어? 평생 만날 일이 없어. 교류도 없어. 만날 일도 없어. 이 A라는 장원의 농노한테는 중요한 게 이 장원의 대빵 누구지? 영주가 중요해. 영주가 재판하고 영주한테 세금 내. 이 점선은 뭐야? 국가야. 내가 국가를 점선으로 그려놓은 이유가 이해가 되나? 장원은 뭐야? 실선이야. 이게 실제 생활 단위야. 국가는 점선이야. 실제 생활 단위는 아니야. 이 지역에 사는 농민은 왕이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왕이 누군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왜? 그 왕한테 내가 세금 내지 않아. 그 왕한테 내가 재판받지 않아. 내가 세금 내는 건 영주고 영주한테 재판받아. 중요한 건 영주일 뿐이야. 자, 이렇게 지방 분권적으로 생활한다면 A 지역에 사는 농민과 B 지역에 사는 농민 사이에는 우리는 같은 국민 이런 의식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긴다는 거야. 따로따로 기본적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과 이 지역 속에 우리는 같은 국민 이런 공동체식 생길 수가 없었다는 거야. 이때는 지역의식밖에 없다는 거야. 됐나? 그러다가 그림이 점점 바뀌는 거야. 그림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림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번엔 국가가 무슨 선이 돼버렸어? 실선이 돼버렸지. 누구의 권한이 강해지는 건가? 왕의 권한이 강해지는 거야. 왕의 권한이 강해지는 거야. 누구의 권한은 약해지는 거야? 영주 권한은 약해지는 거야. 이제 A 지역 농민은 누구한테 세금 내나? 왕한테 세금 내. 왕이 파견한 관리한테 재판받게 되는 거야. 또 이 지역과 이 지역은 폐쇄적이지 않아. 이제 지역 경계가 허물어지고 교류가 발달하기 시작해. 자, 이렇게 교류가 발달하게 되고 A 지역 농민도 왕한테 세금 내지 B 지역 농민도 왕한테 세금 내지 이렇게 되면 A 지역이나 B 지역이나 우리나라의 왕이 누군지가 분명하죠. 이런 조건 만들어질 때 A 지역과 B 지역 농민들 머릿속에는 우리는 같은 국민 이런 의식이 싹 든다는 거야. 이 왕권이 강해지는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던 거죠? 절대 왕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절대 왕정 때 가면서 국가적인 공동체식이 생겨난다는 거야. 내 말 이해가 됐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됐어? 그래서 우리 뭐라고 표현하면 절대 왕정 시기에 민족주의의
싹이 텄다. 싹을 한자로 맹아라 그러니까 민족주의 싹, 맹아, 싹이 텄다 이렇게 말하게 돼. 국가적인 공동체 의식에 싹이 텄다는 거야. 오케이인가? 여기까지가 됐어? 응? 돼? 그런데 이 절대 왕정에서의 민족주의는 아직 완성된 민족주의는 아니란다. 아직 우리 완성된 민족주의라고 말하지 않아. 왜냐하면 민족주의가 완성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우리는 같은 국민이란 공동체의식 플러스 완성된 민족주의로 가려면 국민이 이렇게 말해야 돼. 내 나라, 내 동포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나라, 내 동포들 주체적으로 내 나라, 내 동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민족주의는 아직 주체적이지 않았단다. 조금 더 설명해 볼게. 이 단계에서는 우리는 같은 국민이라는 공동체의식이 있지만 우리는 같은 국민이라는 공동체의식이 있지만 이때는 국민들이 내 나라, 내 동포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왜?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야? 왕의 나라야. 왕의 나라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는 같은 국민, 공동체의식을 있지만 내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왕의 나라니까 국민들 머릿속에는 우리는 같은 국민인데 같은 왕의 같은 종들이야. 같은 종들이야. 공동체의식은 있지만 종이니까 주체적이지 못했다는 거야. 주체적이지 않으니까 민족주의가 완성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 원조 때는 공동체의식에 싹은 텄는데 아직 주체적이지는 못했다. 여기까지가 됐나? 됐나? 야, 하나 배우면 둘을 껴쳐봐. 그렇다면 민족주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주체성.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말해야 돼? 내 나라라고 말해야 돼. 국민들이 내 나라라고 말해야 돼. 뭐가 필요한 거야? 민주주의, 국민 주권 사상이 필요해진 거야. 내 말 이해가 되냐? 국민 주권 사상이 될 때 비로소 국민이 내 나라라고 말할 수 있고 그때 내 동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무슨 혁명이 필요했다는 거야? 그럼 민족주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시민혁명이 필요했던 거란다. 시민혁명을 통해서 국민 주권 사상이 확립될 때 비로소 내 나라, 내 동포라는 주체적인 민족의식이 완성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 시민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민족주의. 이제 나라가 왕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야? 국민의 나라가 되는 거야. 국민의 나라가 될 때 민족주의가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국민의 나라가 됐을 때 완성된 민족주의 이걸 1단계 민족주의라고 부르고 이 1단계 민족주의를 이렇게 부른단다. 어때? 이 말 이해가 되나? 무슨 국가야? 국민국가야. 뭐의 국가에 반대되는 말이야? 누구의 국가에 반대되는 거야? 왕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가 됐을 때? 국민의 나라가 됐을 때 그때 국민이 내 나라, 내 동포, 주체적인 민족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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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말도 이해가 돼? 민족주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슨 혁명이 필요했다고? 시민혁명이 필요했다. 야, 그럼 뭘 좀 더 짜내봐. 이 시민혁명을 주도한 사상이 무슨 주의였어? 자유주의 사상이었죠. 기억나네? 어? 그렇다면 민족주의, 1단계 민족주의는 무슨 주의하고 만나는 민족주의다? 자유주의하고 만나는 민족주의라고 말하게 되는 거야. 되나? 이 시민혁명을 주도한 계급이 누구야? 부르주아야. 그럼 1단계 민족주의는 누가 주도한 민족주의다? 부르주아가 주도한 민족주의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이 부르주아가 이후에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전에 축이 되는 거죠. 이들이 근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잖아. 그러니까 1단계 민족주의는 무슨 주의의 발달과 맞물린 민족주의다? 자본주의 발달과 맞물린 민족주의다. 이런 말도 성립하게 되는 거야. 내 말 이해가 됐나? 됐나? 괜찮나? 그러다가 민족주의가 이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민족주의가 변형된 게 1870년대 이후인데 이거 지난번에 배웠었어. 19세기 말 이후에 독점 자본이 등장하고 독점 자본이 과잉 생산의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을 확대하게 되고 이 해외 시장을 확대하면서 독점력이 뭐로 변해가는 거야? 제국주의로 변해가는 거죠. 2단계 민족주의를 제국주의 시대의 민족주의라고 부르게 돼요. 몇 세기 말 이후에 19세기 말 이후에 침략적 민족주의로 변해가는데 이걸 제국주의적 민족주의라고 부른단다. 오케이? 되나? 제국주의 민족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야? 우리 민족은 잘난 민족, 니네 민족은
못난 민족, 민족 우월주의, 국수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 되나? 그래서 니네는 우리 지배를 받는 게 니네한테도 오히려 낫다는 식의 그런 자문화 중심주의, 민족 우월주의의 바탕을 둔 게 19세기 말후에 제국주의적 민족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다. 여기까지가 됐어? 계속 가볼게. 야,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남의 나라를 마구마구 침략해 들어갈 때 말이야. 남의 나라를 마구마구 침략해 들어갈 때, 그때 영국이나 그때 프랑스나 그때 일본을 생각해봐. 남의 나라를 마구마구 침략해 들어갈 때 그 나라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중요시 여겼을까? 국가 이익 최우선일까? 당연히 국가 이익이 최우선일 거야. 국민 개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 최우선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래서 이 2단계 민족주의는 개인주의보다는 국가 이익을 더 앞세우는 그걸 국가주의라고 해. 국가주의적인 요소가 강력한,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보다는 전체적인 경향이 세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가 됐나? 됐나? 그런데 이렇게 남의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면 침략 당한 나라에서는 독립운동 나오겠죠. 우리 민족의 일은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걸 뭐라 그래? 민족 자결주의라네. 민족 자결주의, 저항적 민족주의가 싹트게 될 것이야. 3.1운동, 중국의 5.4운동, 베트남의 민족해방운동 다 저항적 민족주의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되나? 그래서 2단계 민족주의는 침략적 민족주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와 저항적 민족주의가 충돌하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야. 됐어? 그러다가 1945년 1945년이 뭐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야. 그지? 종전,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나면서 이전의 식민지가 대부분 어떻게 돼? 대부분 해방되죠. 대부분 독립하는 거죠. 대부분 독립하니까 조선도 저때 독립한 거 아니야. 대부분 독립하니까 이제 새로운 국가가 많이 생겼네. 이 새로운 국가를 새로 생긴 국가 한자로 뭐라 그래? 신생국.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나라.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새로 생겨난 신생국들도 이제 국가 발전해야 되니까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되잖아. 국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한 신생국 민족주의, 개발도상국의 민족주의가 1945년에 싹 튼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민족주의는 근대화를 위해서 민족의 힘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민족주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가 변해가는 과정, 흐름 한번 다시 봐보자. 고개 들어봐라. 우리 민족의 독립이나 통일이나 번영을 말하려면 우리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국가적인 공동체 의식은 지방 동권적인 장원에서는 생기기가 어려웠다. 우리라는 국가적인 공동체 의식은 언제 싹트기 시작했다? 절대 왕정 때 국가적인 공동체 의식이 싹텄다. 그러나 아직 주체적일 수는 없었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였었을까? 왕의 나라니까 국민이 내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 국민이 내 나라, 내 동포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러려면 나라가 국민의 나라가 되는 게 필요하다. 완성된 민족주의, 1단계 민족주의를 무슨 국가의 민족주의? 국민국가의 민족주의를 한다. 이 민족주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슨 혁명이 필요했다? 시민혁명이 필요했다. 시민혁명을 주도한 사상이 자유주의니까 1단계 민족주의는 무슨 주의와 만나는 민족주의? 자유주의와 만나는 민족주의라고 부른다. 이 시민혁명을 주도한 게 부르주아니까 1단계 민족주의, 누가 주도한 민족주의? 부르주아가 주도한 민족주의. 부르주아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전을 이끄니까 뭐의 발달과 맞물린 민족주의. 그런데 자본주의와 맞물린 민족주의라고 부른다. 1870년대 이후에 19세기 말 후에 이제 과잉 생산을 해결하기 위한 시장의 확대가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를 제국주의 시대의 민족주의, 침략적 민족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때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보다는 국가 이익 최우선으로 나가니까 무슨 주의랑 만난다? 국가주의하고 만나는 민족주의라고 부른다. 오케이? 또 침략해 들어가자 저항적 민족주의하고 충돌하던 시대라고 말하게 된다. 2차 대전 이후에 새로운 국가들이 독립해서 새로운 민족주의가 싹트는데 신생국 민족주의, 개발도상국의 민족주의가 싹튼다고 말한다. 오케이? 가는 길에 조금만 더 가볼까? 이 중간에 갑자기 막 이해가 되는 느낌을 주네. 1930년대 이 제국주의가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변해간다. 1930년대 그 극단적인 제국주의가 전체주의로, 극단적인 전체주의, 인종차별주의, 이걸 제국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전체주의, 인종차별주의로 나갔던 그 대표적인 것이 나치와
파시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제국주의 극단적인 형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야. 되나? 되나? 여기까지 됐나? 어? 하나 더. 국사 시간에 요새 근은에서 교과서가 따로 나오더라. 그래도 국사 시간에도 배울 테니까. 일제 때 독립운동 했던 분들. 우리나라 일제 때 독립운동 계열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 알아? 어떻게 구별하나? 무장투쟁과 외교노선으로. 오케이, 그렇게 구별할 수도 있지. 그래서 외교노선의 대표적인 게 이승만 부류라고 한다면 무장투쟁은 뭐 김일성이나 김원봉이나 백범, 김구나 이런 분들을 무장투쟁론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 또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로 구별하는 것도 하나? 사회주의 계열을 좌파라고 부르죠. 민족주의 계열을 우파라고 부르는데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모두 독립으로 한다. 최근에 근현대사 교과서 내가 아직 안 읽어봤는데 옛날에 내가 공부할 때 그때는 참 국사책도 아주 웃기게 써놨었어요. 난 옛날에 공부할 때 뭐가 궁금했냐면 일제시대를 갖다 쭉 정리하는데 독립운동사가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 국산품애용운동, 민족대학 건립운동,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간행, 문화정치 때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1926년 60만세운동이 일어나죠? 모르죠? 1927년 신간회가 만들어져 좌우 합작운동이 벌어질 때야. 그리고 1929년 광주 학생운동과 원산 총파업이 일어나. 그 다음에 1930년대, 29년까지 기록이 있고 30년대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1940년대 넘어와서 백범 김구의 조선 광복군이 한반도 진입을 준비하다가 해방을 맞고 말았다. 교과서가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난 늘 궁금했던 게 그럼 1930년부터 1941년, 42년, 43년까지는 그 10여 년 동안은 뭐 했을까? 이게 늘 궁금했었어. 왜 10몇 년 동안이 없나 역사책에. 이게 늘 궁금했어. 대학 가서 혼자 찾아보다가 알게 됐어. 10몇 년 동안 독립운동이 없었던 게 아니야. 그때 독립운동이라고 할 만한 게 주로 사회주의 계열, 좌파의 독립운동만 남아있었던 거야. 우파의 독립운동이 거의 없어진 거야. 민족주의 계열이 다 변절해버린 거야. 조선일보가 친일파 신문으로 변할 때가 바로 그때야. 천황폐에게 온갖 아부를 떨어대면서 새 천년마다 온갖 아부를 떨어대고 친일파 신문으로 변할 때가 바로 그때야. 동아일보가 친일파로 떡칠할 때가 바로 그때야. 그 역사를 숨기려고 교과서에서 빼버린 거죠. 그 시대 통째로 빼버린 거예요. 소작운동과 노동쟁의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운동들, 그리고 만주에서 무장, 독립군대 운동들이 주로 있었는데 그 무장 독립군들이 대개 사회주의 계열이었었던 거란다. 그래서 빠져 있었던 것인데 어쨌거나 사회주의도 무슨 운동을 했었다고? 독립운동을 했었어. 그럼 사회주의도 무슨 주의하고 만나고 있는 거야? 민족주의하고 만나고 있었던 거네. 자, 여기서 우리 민족주의의 특징을 보게 된다. 민족주의는 자유주의하고 만날 때가 있었죠. 민족주의는 국가주의하고 만나기도 하죠. 민족주의는 전체주의하고 만나기도 하죠. 민족주의는 사회주의하고 만나기도 하죠. 민족주의는 독자적인 이데올로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이데올로기하고 통합해서, 다른 이데올로기하고 쉽게 결합해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이것도 이해가 되네. 되나? 되나? 하나 더. 민족주의는 이론적 기초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민족주의는 이론의 바탕을 둔 게 아니야. 자유주의 사상의 이론적 바탕은 뭐야?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론적 기초가 있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의 이론적 기초는 뭐야? 칼 막스의 자본론, 이론적 기초가 분명해. 민족주의는 이론적 기초가 없어. 민족주의는 뭐에 호소해? 감정에 호소해. 민족주의는 이론에 호소하는 합리적 체계가 아니라 감정에 호소해. 네가 남이가?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의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감정에 호소하니까 민족주의는 감정에 호소하는 체계다. 라고 또 민족주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야. 되나? 오케이야? 나라면 민족주의 특징 가지고 꼭 문제를 물어볼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이제 20세기 말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점점 세계화되는 시대의 민족주의. 간단하지. 열린 민족주의가 필요하다. 민족의 주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전 세계의 공존, 전 세계 인류의 공존과 공용을 추구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살리면서도 융화되고 함께 인류 공동의 행사 나가는 그런 열린민족주의가 21세기의 숙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21세기 열린민족주의의 적들이 있죠. 여전히 패권주의를 꿈꾸는 나라들. 대표적인 게 어디야? 미국이죠. 미국의 패권주의는 21세기 세계 평화의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거야. 난 너희가 좀 더 넓은 눈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 참 우리나라는 약소국가의 비애를 벗어날 수가 없어. 중국이 좀 더 커야 돼. 그래서 중국이 좀 더 크고 난 다음에 미국, 중국, 유럽 정도하고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는 미국 일국체제로 세계가 규결돼 버리면 세계는 참 참혹해질 거야. 미국을 견제할 만한 데가 향후 중국밖에 없겠죠. 러시아가 요새 좀 개기고 있죠. 근데 난 저 푸틴이라는 인간은 정말 클레므린의 사기꾼 같은, 믿기 어려운데 러시아는 내부를 개혁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야. 중국도 내부에 문제가 많긴 하지만 10년 안에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미국과 맞짱 뜨게 될 거야. 군사적으로는 이미 맞짱 뜨고 있죠? 모르죠? 야, 중국이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려. 이거 자극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탄 우주선이 날아가는 거야. 두 번째 거 최근에 쏘아 올린다 그래 또. 한국은 못 쏴. 쏠 능력이 없어. 유인 우주선을 쏘려면 인공위성을 날릴 만한 로켓 추진력, 그런 미사일을 만들 수 있어야 돼. 날아가는 게 5,000km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들 능력이 있어야 돼. 5,000km가 날아가려면 대륙에서 대륙까지 날아가는 거야. 007의 영화를 보면 버튼 한번 누르면 지구 반바퀴 도는 미사일들이 있지. 이런 미사일들, 그런 미사일을 ICBM이라고 그래. ICBM, 인터컨티넨탈이야. 대륙에서 대륙으로 날아간다.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이라 그래. 5,000km 이상이 날아가는 거라. 한국 미사일은 몇 킬로 날아가는 줄 알아? 최근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300km짜리 개발하고 있어. 야, 한국 미사일은 300km 날아가는 거야. 중국 미사일이 5,000km 날아가는데 300km 날아가. 근데 한국의 똑똑한 청년들은 다 의사 되겠대. 이거 진짜 깝깝한 거 아니야? 머리끼나 쓴다는 놈들은 다 한의사 되겠대. 이 나라가 중국을 따라가는 건 불가능해. 중국을 따라가는 건 불가능해. 문과인 똘똘한 청년들은 다 법관 되겠대. 다 경영하겠대. 기초학문이 탄탄하지 않고서 근본적인 경쟁력은 생길 수가 없단다. 중국 따라가는 건 불가능해. 이미 중국이 경제적으로 한국을 거의 추월하기 시작했어. 내가 3년 전에 중국 갔다 와가지고 그때 느꼈던 위기의식. 10년 안에 중국이 한국 따라잡겠다. 빠르면 5년 안에 따라잡겠다. 와, 근데 3년 지났어? 거의 한국 다 따라잡았죠? 여기서 깝죽거리고 만든다는 것들 중에 대부분 중국 갖다 주면 똑같이 그대로 만들어서 나와. 똑같이 그대로 만들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도 발전하고 있어. 10년 안에 미국하고 맞짱 뜰 나라 전 세계 EU하고 중국밖에 없을 거야. EU는 내부에 취약한 점들이 많죠. 일단 이 통합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서 내부에 문제가 많긴 한데 그때 이제 한국은 바빠질 거야. 미국 눈치 보랴. 중국 눈치 보랴. 왔다 갔다. 100년 전에 너희 조상들도 그러고 살았단다. 100년 전에 친러파가 득세하다가 친청파가 몰락하자 친일파가 득세하다가 일본 눈치 보고 러시아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왔다 갔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했지. 한국도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될 텐데 난 니네가 안목을 좀 더 넓게 갖고 한반도의 자주성과 독립성, 민족의 주체성도 살리면서 세계의 시대에 부응하는 게 이제 민족주의 이후의 과제, 열린 민족주의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좋아, 그 정도면 민족주의 해결됐다고 봐. 이제 우리 교과서 맨 뒤에 테마 중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지저분한 얘기들이 뒤에 쭉 나와. 무슨 한국 사회의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이랄지 윤리적인 문제에 관한 대책이랄지 쭉 읽어봐. 건전한 한국인이면 다 소화가 되는, 안 읽어봐도 문제로 하면 다 풀 수 있는 이런 건데 나한테 배워야 되는 게 두 가지가 남았어. 이건 내 이론적인 설명을 들어야 돼.
두 가지 남은 테마 중에 개인윤리이론과 사회윤리이론의 구별. 교재 따로 없어. 그냥 봐. 나 보고 그냥 따라오면 돼.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회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왜 사회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나냐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이론을 개인 윤리 이론, 두 번째는 사회 윤리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 이론이 어떻게 다른지 봐봐. 개인 윤리 이론, 사회 윤리 이론. 첫 번째 차이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 바라볼 때 두 가지가 달라져.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 왜 사회 문제가 생기냐? 여기서 둘이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면 작년에 있었던 가장 큰 충격 중에 나한테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그 애들 데리고 자살한 젊은 엄마 얘기였어. 기억나나? 생활고를 비관해가지고 그 카드빚도 갚을 수가 없고 그래서 생활에 도무지 뭐 앞날의 전망을 볼 수가 없는 그 젊은 아줌마가 어린애들을 데리고 동반 자살했어. 그 동반 자살하는 그런 사건 벌어졌을 때 이런 사회 문제가 왜 발생하냐? 개인 윤리론은 그렇게 말해. 문제의 원인은 개개인이 문제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문제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야. 사람들, 개개인이 문제라는 거야.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 사람들 정신이 나약해서 양심이 썩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사회 문제의 원인은 개개인, 사람의 문제라고 말할 때 그걸 개인윤리 이론이라고 불러. 청소년 비행 문제가 발생할 때 전에 내가 청소년 상담소에 보고 상담 일지들을 쭉 보는데 상담 일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 구로동에서 15살 먹은 여자애들이 15살, 16살 보통 중2, 중3, 고1까지 애들이 있었는데 얘네가 남자애들하고 집단 혼숙을 해. 집단 혼숙을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낙태한 아이 때문에 애를 낙태한 것에 관한 그 상담 기록이었었는데 참 마음이 깝깝하더라고. 집단 혼숙을 하고 이 남자애들하고 혼숙하는 자리들 중에 하나가 그 신문사, 신문 보급소 있지? 그 보급소의 쪽방, 골방들, 그 지저분한 방들에서 같이 남자도 여자도 떼거지로 모여서 그러고 지내는 거야. 이런 청소년 문제가 발생할 때 이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뭐냐? 애들 정신 상태가 썩어서 문제다 라고 말하는 걸 무슨 이론? 개인 윤리 이론이라고 부른답니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문제나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문제는 한국에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문제라고 느낄 때 문제인데 이건 문제라고 느낀 게 아니라 이제 이미 뭐 생활이니까 문제의 수준을 넘어나고 있는 건데 그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문제다. 정말 염치 없는 나라. 정말 염치 없는 나라야. 김근태 의원이라고 들어봤나? 지금 열린우리당의 원내 총무하시는 분이죠. 내가 존경하는 선배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작년에 민주당 시절이죠. 재작년이구나 벌써. 재작년에 그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해서 민주당 그 9명의 후보들이 전국을 돌면서 투표를 했었잖아. 대통령 후보를 갖다 당내에서 뽑기 위한. 그러다가 중간에 그분이 사퇴하셨어. 사퇴하시면서 그 양반이 양심선언했다. 그 양심선언이 뭐냐면 법정으로 허용된 선거자금을 자기가 초과해서 썼다는 거야. 2억인가 그 양반이 쓰셨어. 그리고 그걸 양심선언했어. 그 양반이 기소된 거 알아? 법정 선거비용을 더 썼다고 불법 선거로 기소된 거야. 야, 근데 2억 쓰신 그 양반이 기소되면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감옥 안 갈 놈이 있을까?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노무현 씨가 최근에 고백했어. 자기도 10억 이상 쓴 것 같다. 난 이 양반 보통 사람들이 입이 싸다고 말하지만 정말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정말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 얼마 썼을까? 모르지. 수십억 썼을 거야. 수십억. 당내에서 하는데 수십억 썼을 거야.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의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또는 대통령 측근의 비리랑 관련해가지고 청문회를 열겠다고 지랄 법석을 떨고
특검을 벌써 대통령직 1년 만에 특별검사가 몇 번 임명됐는 줄 아냐? 매달 특별검사 임명하고 있는 거야. 지네가 정권 잡았었을 때 특별검사 한 번에도 한 적 있었나? 단 한 번도 한 적 없었어. 근데 노무현이 대통령 되고 나서 1년 만에 벌써 특별검사가 내 기억에 3번째쯤 되는 것 같아. 흔들어도 이렇게 흔들어. 근데 그 측근 비리라고 한 사람 중에 제일 큰 액수로 나온 게 11억 먹은 사람이었어. 11억? 전두환이 먹은 게 얼만데? 노태우가 먹은 게 얼만데? 노태우가 먹은 게 5천억을 먹었어. 김영삼이가 국가돈 가지고 강삼재에게 뒀다는 돈이 900억이야. 그럼 김영삼이가 따로 챙긴 건 얼마나 될까? 그런데 대통령 집사가 11억 먹었다는 거야. 물론 이것도 처벌해야 되지. 당연히 처벌해야 되지만 그 11억 먹은 걸 처벌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자들이 얼마를 먹은 자들이냐. 그리고 그들이 검사를 국회로 나오라 그러는 거야. 안대희라고 지금 중수부장 안대희 검사라는 사람 난 개인적으로 전혀 몰라. 그런 검사들이 한국에 좀 있어야 돼. 안대희 중수부장이 국회 청문회에 나오라 그러니까 사서에서 그렇게 말했다네. 도둑놈들이 검사를 국회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검사한테 신문하겠다고 그 도둑놈들이 정말 골 때리는 나라 인생인 것인데 차를 뗀다 그러지? 참 신종이야 정말. 차떼기라. 그리고 자기네를 파헤치면 정치보복이래. 자기네를 파헤치면 정치보복. 이 염치 없는 나라. 이 부정부패의 원인이 뭐냐?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 개인 얘기로는 문제는 개개인 정치인들의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 그들 양심에 털나서 문제다. 이렇게 말한 걸 개인윤리 이론이라고 말한 거야. 문제 이렇게 말하게 되면 대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굴 뜯어고쳐야 되나? 개개인을 뜯어고쳐야 돼. 개인의 뭘 뜯어고쳐야 돼? 정신머리 뜯어고쳐야 돼. 의식을 개혁해야 되는 거야. 의식 개혁. 양심을 회복해야 돼.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야. 양심을 회복해야 돼. 이렇게 개개인의 의식과 양심을 회복하면 그러면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도덕성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개인윤리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저 이론을 내가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 개인이 있어. 여기 사회가 있어. 자, 대답해 보라고. 지금 내가 설명한 이론대로 하면 개인과 사회 중에 뭐가 뭐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저 이론대로 하면 뭐가 뭐한테 영향을 줘? 개인이 사회에게 영향을 준다고 그러는 거야. 개인이 썩으면 사회는 문제가 생기고 개인이 똑바로 살면 사회는 좋아진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지. 됐나? 얘네 말대로 말하면 개인의 윤리가 해결되면 무슨 윤리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사회의 윤리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이런 논리가 될 것이야. 반면 현대 사회윤리로는 이제 여기에 반대하는 거야. 사회윤리는 이렇게 말해. 문제는 개개인.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개개인 사람한테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플러스 또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야. 사람 말고 사회 문제에 또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야. 그 또 다른 원인이 뭐냐? 사회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사회 자체도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거야. 사회 자체라. 이때 이 사회 자체가 지칭하는 건 뭐냐면 사회 제도, 사회 구조, 사회 정책을 말한단다. 사회 제도가 삐뚤어져 있으면 사회 구조가 아주 잘못 운용되고 있다면 사회 정책이 부당하다면 이게 잘못된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도 도덕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사회에서는 양심을 지키면 양심을 지킬수록 병신된다는 거야. 이게 잘못된 사회는 도덕적으로 살면 바보 취급 당하고 더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야. 따라서 단순히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제도, 잘못된 사회 구조, 잘못된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김윤태 의원이 양심 고백할 때 병신되는 거야. 그 사람이 감옥 가는 거야. 2억 쓴 사람이 감옥 가게 되고 노무현이가 10억 자기는 더 쓴 것 같다. 노무현이가 병신되는 거야. 검찰이 노무현 조사 안 할 수가 없게 되겠지. 근데 노무현이가 10억을 더 썼으면 이회창이는 대통령 후보가 될 때 돈을 얼마 썼을까? 수백억은 썼을걸?
수백억은 썼을걸? 그렇지 않을까? 이거를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병신되고 뒤에 숨어있으면 그러고 살고 돈 쓰면 당선되고 양심적으로 돈 안 쓰면 떨어지고 이게 잘못된 사회에서는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도 도덕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진다.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제도나 구조도 문제다. 결론. 그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양심 회복 필요하지. 필요하지만 이 양심만 가지고 사회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고 어떤 차원에서 개혁을 해줘야 돼?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야. 사회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이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이 뒷받침이 돼야 다시 말하면 정의로운 그런 사회 제도 정의로운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야 개인도 도덕적으로 살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무슨 윤리 이론? 사회 윤리 이론이라고 부른다. 그림을 그리면 그림은 이렇게 표현될 것이야. 개인이 있어. 여기 사회가 있어. 자, 지금 저 이론대로 말하면 개인이 사회에게 영향을 주는 점도 있지만 개인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동시에 강조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따라서 지금 저 이론대로 말하면 개인의 양심, 개인의 윤리가 해결됐다고 해서 뭐가 자동으로 해결되진 않아. 사회의 윤리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야. 됐어? 양심뿐만 아니라 무슨 차원의 제도적인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게 다 해결되진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알아듣겠나? 이해가 됐나? 더 유식하게 해보자. 개인윤리 이론에 따르면 이 사회는 누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개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건 누가 썩은 거야? 개인이 썩은 거야. 개인 똑바로 되면 사회는 좋아져. 되나? 개인 윤리 이론에 따르면 시그마 개인은 썸 개인, 개인의 합이 뭐야? 사회야. 개인이 썩으면 어디가 썩어? 사회가 썩어. 개인이 똑바로 서면 사회는 좋아져. 오케이인가? 두 번째 사회 윤리에서는 시그마 개인 이퀄 사회는 아닌 거야. 사회는 개인의 합 이상인 거야. 개인 합 이상. 왜? 무슨 요소를 포함하니까? 제도적, 구조적인 요소를 포함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 이런 걸 무슨 윤리론? 사회 윤리 이론이나. 사회 윤리 이론은 결국 개인한테 개인의 문제로 사회 문제를 다 돌려서는 안 되고 어떤 차원에서의 개혁을 촉구하는 거다. 제도적, 구조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것인데 그때 제도와 구조의 덕목이 뭐야? 정의로운 제도.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축구하는 걸 그걸 사회윤리라고 부른다. 오케이인가?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주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정부패 문제, 개인윤리 맞고 해결될 수 없다.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연고주의, 지역주의 이거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교과서가 이렇게 접근하고 있었던 거란다. 이해가 되겠나? 되나? 오케이. 여기서 현대사회윤리론을 제기한 유명한 철학자가 계신데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버드의 현대윤리학 교수였던 사람이 현대사회윤리론의 대가 중에 대가라고 불려지는데 존 롤스라는 분이 있어. 존 롤스. 난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던 인간인데 배울 만한 게 많은 분이야. 존 롤스의 정의론까지 설명하면 이론적인 대목 땡이야. 결국 제도나 사회 구조가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정의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정의롭다는 건 무엇이냐?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냐? 정의의 문제랑 관련해서 롤스가 제안한 세 가지 원칙이 있어. 그 롤스에 제안한 세 가지 원칙을 이해하면 내가 장담하는데 롤스의 정의론 3월달 모의고사 나올 가능성 90%고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도 90%야. 아들 와서 EBS를 하래. 그럼 내가 무조건 저거 할 거야. EBS에서 수능 반영하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강의하면 반영하겠지. 가서 수능, 윤리하고 사회문화 둘 다 할 생각인데 응?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 담당하는 분이 내 PD야. 내 PD가 내 후배야. 후배인데 와가지고 꼭 도와주면 좋겠다고 내 생각에는 확정은 안 못했는데 하게 될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롤스의 정의론 보자고. 롤스는 이렇게 말해. 정의로운 제도나 정의로운 사회 구조를 만들려고 할 때 그 정의에 대한 원칙에 서로 합의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의롭다라고 합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의로운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서 이런 상태를 가정해보지. 사람은 말이야. 예를 들면 내가 남자야. 그럼 사회제도를 만들 때 여자 중심으로 만들까? 남자 중심으로 만들까? 남자 중심으로. 내가 여자야. 그러면 누구 중심으로 만들까? 남자 중심으로 만들겠지. 내가 백인이야. 흑인에 대한 차별은 당연하다. 이런 논리로 하기 쉽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럴 거 아니야. 그치? 내가 돈 꽤나 있는 집이야. 불평등은 당연하다. 이러고 나가겠지.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무슨 상태에 있는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가 된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백인인지 흑인인지 내가 돈이 꽤 있는지 돈이 없는지 귀족 집안인지 아니면 노비 집안인지 이거 서로 모르는 상태. 내가 어느 상태인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해야 공정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이 말 이해가 되나?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안다면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의 제도를 만들려고 할 테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에 서로 합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 그거를 우리 교과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원초적 조건 또는 원초적 입장이라고 쓰고 있고 이걸 롤스의 표현 그대로 쓰면 무지의 베일 상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베일 오브 이그노로 쓴데 무지의 베일 상태. 무슨 뜻이냐면 베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야. 왜 베일? 천을 가리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 자기가 무슨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를 원초적 입장, 원초적 조건 또는 무지의 베일 상태라고 해. 이 상태에서 합의해야 내가 무슨 조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해야 공정한 원칙에 서로 합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야. 이해가 되나? 이때 사람들이 합의할 때 늘 뭘 염두에 둬야 돼? 내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아주 불리한 조건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원칙에 합의해야 된다는 거야. 남자 중심의 제도를 따르려고 할 때 내가 뭐가 될 수 있어? 여자일지도 모른다면 내가 최악의 상태가 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원칙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흑인이 될지도 모른다면 내가 최악의 상태가 됐을 때도 감당할 수 있는 원칙에 합의해야 되는데 자, 이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가장 함축인 정의의 원칙이 뭐겠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 그건 자유의 원칙이에요. 모두에게 평등한 자유의 권리를 줘야 된다. 여기엔 누구나 합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되나? 모두에게 평등한 자유의 권리를 준다는 것. 여기는 누구나 합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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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차등의 원칙이야. 만약에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면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제도를 만든다면 사회적인 차별을 하게 된다면 어떤 차별일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떤 차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때 롤스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차별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지. 첫 번째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 너무 말이 어렵다. 최대 혜택을 다른 말로는 불평등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면 어떤 불평등은 내가 수용할 수 있냐? 약자한테 최대 혜택을 주는 거라면. 자, 난 강자일 때는 강자가 됐으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지. 근데 내가 뭐가 될지도 몰라. 약자가 될지도 몰라. 약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 불평등이 누구에게 이익을 주는 거라면 약자에게 이익을 주는 거라면 나는 강자라면 강자니까 문제가 안 되고 약자가 돼도 혜택을 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이 말 이해가 되나? 따라서 불평등은 누구한테 이익이 될 때 약자에게 이익이 될 때 이 불평등은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됐어? 됐어? 이해가 돼? 불평등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면 그 불평등은 누구한테 이익이 될 때 약자에게 이익이 될 때 그 불평등을 우리 합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인가? 되나? 또 어떤 인간이 와서 그래요. 선생님 뭐 인생 그렇게 살 거 있어요? 한번 걸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박으로 한번 걸어보는 거죠. 난 그래도 뭐 강자한테 다 주면 좋겠는데요. 위너 테이크스 잇 올 이런 노래 들어봤나? 아무튼 뭐 이러는 인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전제로 하는 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들, 그러니까 그런 비합리적인 인간들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합의한다면 불평등 어떨 때 인정할 수 있나? 약자한테 혜택이 되는 불평등을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오케이? 두 번째는 불평등 기회균등이야. 균등한 기회. 그 다음에 또 불평등이 있을 수가 있다면, 불가피하게 불평등이 있을 수가 있다면 그 불평등한 조건에 누구나 다가갈 수 있다는 조건, 누구에게나 개방된 조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불평등이라면 그때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롤스가 이렇게 말한단다. 정리해보자. 존 롤스라는 현대사회윤리학자가 정의로운 사회구조, 정의로운 사회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한 다음, 그럼 대체 정의가 뭐냐?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냐? 롤스는 말하길 합리적인 인간들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이 필요한데, 합리적인 인간들이 모두가 합의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슨 상태에 있어야 된다? 무지의 배일 상태. 내가 어떤 조건인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합의돼야 된다. 내가 강자가 될 수 있지만 약자도 될 수도 있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할 때 그때 합리적인 합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때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은 뭐냐? 평등한 자유다. 누구에게나 자유의 평등한 권리를 주는 것엔 모두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되나? 두 번째는 불평등에 합의를 한다면, 첫째, 그 불평등이 누구한테 이익이 될 때? 약자에 이익이 될 때 거기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불평등한 그런 조건에 모두가 똑같이 접근할 수 있을 때,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때는 그 불평등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충족되는 제도라면, 그게 충족되는 사회 구조라면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했던 걸 한다. 이해가 되나? 자, 그럼 생각해보자. 한국의 정치인들, 특히나 국회의원들에게는 상당한 특권이 보장되죠? 특권이 보장돼. 국회의원들은 돈 떼먹고도 감옥에 안 가. 뭘 열면 돼? 국회를 열면 돼. 그래서 한국의 국회는 총알을 피하는 국회야. 그걸 방탄 국회라고 불러. 정말 썩어 빠진 나라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국회만 열어. 왜? 그런 경찰이 못 잡아가니까 국회만 열어. 한나라당이 지난 김대중 시절부터 노무현 시절 내내 해온 짓이 이놈의 방탄국회야. 어쨌거나 방탄국회, 국회의원들 상당한 특권이 있어. 걔들은 공항 갈 때도 국회의원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 공항에 국회의원들 쉬는 방이 따로 있어. 귀빈 대접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 특권에 모두가 똑같이 접근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선거운동할 때 정치 신인과 기존의 국회의원들은 선거운동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는다는 거 알아? 그렇다면 이런 선거 제도는 모두에게 같은 접근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니까 롤스가 볼 때 어떤 제도가 아니야? 정의로운 제도가 아니라는 거야. 이 말 이해가 되나? 되나? 한국의 상당한 불평등은 약자에게 이익이 되나 강자에게 이익이 되나? 이렇다면 한국은 무슨 사회가 아니야?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거야. 롤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북이나 과거의 사회주의는 당원이나 당 간부들의 자유를 허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민 전체의 자유를 억압하잖아. 그럼 과거의 사회주의는 무슨 사회가 아니야? 정의로운 사회는 아니었던 거야. 무슨 원칙이 어긋나니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어긋나니까. 이해가 돼? 적어도 어떤 사회 제도가 정의로우냐, 어떤 사회 구조가 정의로우냐, 세 가지 잣대를 비춰서 보라는 거야. 그 사회 제도나 구조가 모두에게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가? 그 제도가 불평등하다면 약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가? 그 불평등한 기회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걸 열어놓고 있는가 가지고 정의로운 사회를 평가할 수 있다. 롤스는 그렇게 말하죠. 누진세 들어봤나? 롤스가 볼 때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 정의로운 거야. 왜? 돈을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아지죠. 그럼 돈이 많이 벌수록 뭘 더 많이 해야 돼? 세금을 훨씬 많이 해야 돼. 이건 누구에게 이익이 되니까? 약자에게 이익이 되니까 약자에게 이익이 되는 불평등. 이건 정의로운 것이라는 거야. 상속세, 누진세 매긴 것. 상속 액수가 많을수록 많은 비율로 상속되는 것. 롤스가 볼 때 정의로운 거야. 누구에게 이익이 되니까? 약자에게 이익이 되니까. 내 말 이해가 되나? 오케이. 이걸 롤스의 정의론이라고 부른단다. 다음 시간에 내가 따로 오늘 종강이야 우리. 다음 시간이다. 내가 뒤에 스타일에다가 아까 누가 나한테 질문했는데 생철학하고 실존주의 강의에 올려놓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앞부분, 가만히 있어. 아직 하나 더 설명해야 돼. 움직이지 마.
우리 교과서의 앞부분에 있는 것 중에서 자아실현과 인격 완성에 관한 대목, 사실은 수능에 낼 만한 건덕지는 안 되지만 교과서라고 한번 정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도 내가 설명을 해서 그것도 강조를 올려놓을 거고, 지난번에 여선생이 수업했던 거, 여선생님, 남자 선생님이 수업하셨던 전통윤리 부분도 내가 3월달에 시간 되는 대로 내가 그거 다시 찍어가지고 전통윤리 부분 정리해서 올려놓을 텐데, 그 중에 우리 교과서 1단원의 마지막 부분 가운데 이상사회와 사회사상 부분, 여기도 내가 정리해서 올려놓을 거야. 거기에 어려운 부분이 딱 하나 있어. 이론적으로 내가 설명할 때만 설명할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지금 1분 남았어요? 지금 테이프 빨리 깔아주세요.